평범한 매일이야말로 최고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자. 크게 기뻐할 만한 일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것 같은 매일매일이 한편으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날이 계속되는 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다. 노후에는 인생 전반전보다 즐겁고 설레는 일이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매일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느 날 확 사라진다고 상상해보라. 슈퍼마켓으로 물건을 사러 가고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마음을 잘하는 친구와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즐거워하는 이런 일들이 전부 사라져버린다면 말이다. 당연한 매일을 둘도 없이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이야말로 노년이 행복한 궁극적인 비결이 아닐까?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극작가 비평가이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조지 버나드 쇼가 자신의 묘비에 쓴 글로 많이 알려진 글인데요. 원문의 내용을 약간 오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줄 내가 알았지 정도가 원문의 의미에 가까운 해석이고, 여기서 이런 일, something like this는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음을 유머스럽게 표현한 건데요. 문제는 건강하고 무탈하게 살다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게 아니라 직장 생활을 끝내고 이런 일이 생길 때까지 새롭게 겪어야 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은 중년으로 접어들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겪게 되는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연령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한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중앙북스에서 펴낸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란 책인데요. 이 책은 출간하자마자 일본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오를 만큼 독자들과 매스컴에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요코테 쇼타는 일본 최고의 1급 노후 설계사로 손꼽힐 정도로 연금, 상속과 같은 자산 문제를 비롯해서 부동산, 유산, 이혼, 건강관리 등 복잡한 노후 문제들을 만 건이 넘게 진행하면서 일본의 국민 노후 해결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이러한 문제들을 아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있는데요. 물론 일본의 사례들입니다만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시대를 맞이했고 문화가 비슷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에게도 유의미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어느 시기나 그때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중년부터는 퇴직, 은퇴 후 창업, 부모 돌봄, 이혼, 졸혼, 미혼 자녀와의 동거, 금융사기, 노후 자금 부족, 질병 등을 겪게 되는데요. 이들 중에서 몇 가지만 동시에 닥쳐도 좋았던 삶이 급격히 안 좋아지게 됩니다. 난감한 것은 이런 일이 생기면 재기나 만회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연령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연표처럼 정리한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51세. 갱년기를 겪는 아내의 분노가 폭발하다. 독신 여성은 걸리지 않는 병이 있다. 바로 남편이 원인인 부원병이다. 오사카 대학의 이시쿠라 후미노부 교수가 이름 붙인 부원병은 남편의 말과 행동에서 유발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병을 뜻한다. 임신, 출산, 육아 등 환경이 급변하는 과정 속에서 여성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지만 여성 호르몬이 보호막이 되어 이를 지켜준다. 그런데 갱년기에는 여성 호르몬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도 떨어진다. 부원병이 특히 갱년기에 정신적 병증을 동반하며 심각해지기 쉬운 이유다. 실제 부원병의 대표 증상은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거나 현기증을 자주 겪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갱년기 장애 증세와 매우 비슷하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남성들이 아내의 부원병에 대해 무지한 편이다. 부원병은 어느 날 갑자기 걸리는 병이 아니라 작은 스트레스가 서서히 쌓이다가 폭발해서 생기는 병이다. 나는 수많은 황혼이 온 부부를 상담해 오면서 이혼 위기에 처한 남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사고방식이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돈을 버니까 육아와 살림은 전적으로 아내의 역할이다.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고 있으니 그래도 집안일은 돕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결혼기념일은커녕 아내의 생일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아내랑 다툴 때마다 지가 누구 덕분에 밥 먹고 사는데 하는 반발감이 든다. 자녀가 커서 독립한 경우라면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하다. 부부 두 사람만의 생활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자녀의 출가 후 둘만 남게 되면 아내에게는 남편의 존재가 이전보다 훨씬 불편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대개 이 시기에 많은 아내들이 부원병을 심하게 겪는다. 갱년기 장애는 여성 특유의 증상들이라고 하지만 남성도 갱년기 장애를 앓는다. 남성 갱년기 장애라고도 불리는데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이 감소해서 일어나는 증상이다. 남성 호르몬은 심신의 남성다움을 드러내는 물질이다. 남성 호르몬으로 인해 수염이 나고 몸에는 근육이 울룩불룩 탄탄해진다. 대개 20에서 30대에 분비가 왕성하다. 하지만 40대를 지나면 남성 호르몬이 점점 줄어든다. 어깨가 떡 벌어지고 탄탄한 근육과 듬직한 힘을 자랑하던 신체는 어느새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배만 불룩 나온다. 그래서 중년 남성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배불뚝이 아저씨야말로 갱년기 장애가 시작됐다는 사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여성은 폐경이라는 알기 쉬운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갱년기 장애가 오면 알아차리기 쉽지만 남성은 눈에 띄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탓에 갱년기 장애가 왔는데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남성 갱년기 장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남성에게도 여성과 동일한 증상이 나타난다. 강한 피로감, 얕은 수면, 현기증, 안면 홍조, 갑자기 열이 치솟거나 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여성의 생식 기능이 쇠퇴하듯 남성 호르몬이 줄면 남성도 정자 생성이 힘들어지는 등 생식 기능이 떨어진다. 이 밖에도 강한 피로감이 엄습하고 무엇을 하려다가도 의욕이 한순간에 사라진다. 회사에 가는 것도 괴로워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진다. 갱년기 장애를 방치하면 우울증이라는 새로운 병을 동반할 위험이 커진다. 이와 관련해 꼭 알아둬야 할 것이 바로 병원 선정이다. 진료과가 바뀌기 때문이다. 흔히 우울증은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에 가면 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갱년기 장애는 호르몬이 크게 관여하므로 근본적 원인에 접근하려면 남성은 비뇨기과나 내과, 여성은 산부인과에도 가야 한다. 남성 갱년기 외래나 여성 갱년기 외래라고 간판을 내건 클리닉도 있으니 이곳도 방문 후보에 포함하면 좋겠다. 병원이나 진료과를 잘못 찾아가면 오진을 한다거나 필요치 않은 약을 처방받는 등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으니 병원 선정의 중요성을 꼭 기억하자. 여성도 남성도 호르몬 감소가 갱년기 장애의 큰 원인이다. 이 말은 호르몬이 줄어들지 않게 하는 게 최고의 예방책이란 뜻도 된다. 폭음 폭식을 피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등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정착시키자.
53세.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 상속 다툼이 시작되다. 아버지의 사망보다 어머니의 사망 때가 훨씬 더 분쟁이 일어나기 쉽다. 상속 분쟁은 형제 간의 전쟁이라 할 수 있는 상황까지 확대되기도 한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상속 분쟁이 재산을 형성한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는 거의 발생하지 않다가 오히려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는 대개가 처음 겪는 상속이다. 슬픔 속에서 장남이 중심이 되어 세무사와 협력해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담담히 끝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반해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는 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된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다. 고객 중 한 분이 아버지가 막대한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다. 어머니는 재산에 흥미가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이며 장녀와 차녀는 워낙 바빴던 탓에 상속 절차를 모두 장남에게 맡기고 있었다. 게다가 유언도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자녀들은 상의해서 재산을 나누는 방법을 결정하는 유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그러던 중 매월 40만 원의 수입이 나오는 임대 부동산에서 뜻밖의 문제가 터졌다. 장녀와 차녀는 당연히 어머니의 계좌로 임대 수입이 들어오리라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 돈을 어머니와 상의도 없이 모두 장남이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차녀가 그 수익을 어머니에게 돌려주라고 부탁해도 장남은 내가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괜찮다며 거절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상속이 발생하고 채 1년이 되지 않았을 때 어머니가 손자인 장남의 자녀들에게 교육자금 증여를 위한 수속을 밟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손자 2명에게 총액 1,000만 원이었다. 언제 증여를 했는지 물어도 어머니는 수속 자체를 모른다고 말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는 치매 의심 증상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유언을 준비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장녀와 차녀는 배신감에 차올랐지만 그녀들이 뒤늦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이러한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단연 유언이 효과적이다. 단 치매라고 의심이 가는 중에 밟은 절차는 오히려 상속 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유언의 유효성을 다툴 때는 유언무효 확인 소송을 한다. 이 재판에서는 피상속인이 유언을 했을 당시에 판단 능력이 있었는가를 초점으로 다툰다. 그런데 이 판단 능력의 유무를 증명하는 게 쉽지 않다. 실제 나에게도 상속 발생부터 유언무효 재판을 통해 해결이 될 때까지 5년이나 걸렸던 고객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자필 유언뿐만 아니라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의 입회하에 작성된 이른바 공정증서 유언일지라도 분쟁이 될 수 있다. 공증인도 분쟁에 휩쓸리기 싫기 때문에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기도 한다. 상속 분쟁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속 관련 전문가의 협력을 얻는 게 좋다. 상속 전문가라고 하면 세무사나 변호사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의사가 내과나 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 전문이 나뉘어 있는 것처럼 변호사와 세무사도 자신들이 잘하는 분야와 그렇지 못한 분야가 있다. 그러니 세무사와 변호사라 해서 반드시 상속의 전문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60세. 연수입은 절반으로 뚝. 일은 신입사원급으로 돌아가다. 조기 은퇴. 취미가 없다면 제대로 즐길 수 없다. 노후의 불로소득 덕분에 놀며 살아도 생활에 걱정 없는 삶은 그야말로 동경의 대상이다. 조기 은퇴는 그야말로 소수의 사람이나 가능한 일이지 싶다. 그런데 운이 좋아
불로소득이 생활비를 상회했고 이로 인해 경제적 자유를 획득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회사 일이나 자산 형성에 진심으로 열심히 몰두했던 사람일수록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바로 노는 시간을 버거워하는 것이다. 현역 시절에는 하고 싶어도 못했던 취미를 마음껏 즐기면 되는데 막상 그런 취미가 없다. 여행도 1년이나 돌아다니다 보면 더 이상 가고 싶은 곳도 없다. 여유로운 시간이 즐거운 이유는 그 중심에 일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온통 여유 시간뿐이라서 오히려 어떻게든 떼어야 할 시간이 되면 진심으로 즐길 수 없게 된다. 정년 후에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년 후에 시작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자. 그러다 보면 자신이 진짜로 몰두할 수 있는 취미를 발견할 테고 그것이 바로 노후를 살아가는 양식이 되어줄 것이다. 세계적인 희대의 투자가 워런 버핏은 몇십조 엔이 넘는 자산이 있어도 여전히 투자와 기업 연구를 계속한다. 이처럼 조기 은퇴는 일을 하지 않는다가 되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생활은 자신의 몸과 마음이라는 자산을 위축시킬 뿐이다. 60세를 넘겨 정년퇴직하고 유유자적한 생활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수십 년 전과는 달리 환경이 변해 60세가 지나서도 계속 일을 하는 게 상식이 되어가고 있다. 아직 대출금이 남아있기 때문이거나 계속 일을 하면 좋겠다는 아내의 무언의 압력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오랜 기간 남편을 뒷바라지한 아내로서도 솔직히 그동안 수고했어요. 이제 좋은 곳에 놀러 다니며 푹 쉽시다. 하고 선뜻 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내 입장에서는 길었던 갱년기 장애도 견뎠고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한 수험 전쟁도 지났다. 드디어 친구와 천천히 여행도 가거나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취미에 몰두하고 싶은 참이다. 제2의 청춘이라고도 불리는 이 시기에 정년퇴직한 남편의 수발을 들어라. 당연히 사양하고 싶을 것이다. 앞서 황혼이혼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동안은 제대로 말할 기회가 없었다. 말은 했으나 진지하게 듣지 않았다라고 토로하는 아내들이 많다. 비록 말은 못해도 오랫동안 쌓인 미움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남편은 알아야 한다. 혹시 지금 이 부분을 읽고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집히는 게 있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일하러 계속 나가려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사회와도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확실히 정년 이전보다 60세가 지나면서 자유롭게 쓸 시간이 훨씬 많다. 리모컨을 꽉 쥐고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서 뒹굴거리기에는 인생이 아깝지 않은가? 정년 후에도 일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자. 75세. 의료비에 간병비까지 인생 최대의 경제 손실이 닥치다. 75세가 되면 질병이 나타날 비율이 단번에 증가한다. 65세부터 74세까지를 전기 고령자라는데 돌봄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사람이 전기 고령자의 약 4.3%를 차지한다는 수치만 봐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돌봄 필요 상태가 늘어난다는 의미는 질병으로 인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늘고 있다는 의미고 75세가 되면 누구나 어딘가 아플 확률이 두드러지게 상승한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개개인의 질병이 나으면 수명이 늘어난다고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마치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하나의 질병이 나으면 또 다른 질병이 나타난다. 이쪽 암을 치료했더니 다른 쪽에 새로운 암이 생긴다거나 치매나 신부전이란 전혀 다른 질병이 나타나기도 한다. 병원에서의 치료도 각각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식이지
질병에 잘 걸리지 않는 몸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돈도 무시할 수 없다. 확실히 75세부터는 후기 고령자이기 때문에 의료비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그렇지만 75세부터 아픈 곳이 꽤 늘고 덩달아 진료의 횟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비록 20%의 부담이 10%로 낮아졌다 해도 젊었을 때보다 의료비 총액이 커지는 것은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75세가 되면 누구나 병을 앓는 건 아니다. 고령자의 약 10%가 사망하는 순간까지 심신이 건강한 상태로 지낸다. 또는 일상생활이 혼자 힘들 정도로 노쇠하긴 해도 돌봄 필요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지내다가 수개월이 지난 뒤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해 노쇠를 늦춘 사람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고령에 골절을 당했을 경우를 떠올려 보자. 사람은 건강한 상태라면 교통사고라도 겪지 않는 한 갑자기 골절되는 일은 드물다. 그런데 고령의 골절을 겪는다는 말은 대부분이 일단 노쇠한 상태를 거쳐 골절에 다다른 것이다. 밖으로 나가 걸을 수 없게 되면 가장 먼저 근력이 떨어진다. 근력이 떨어지면 활동량이 단박에 줄어들고 식욕도 떨어져 음식을 적게 먹고 영양 상태도 불량해진다. 외출을 싫어하게 되면 사회적인 고립도 가속되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게 바로 노쇠해지는 과정이다. 노쇠한 상태가 되면 집안에서도 잘 넘어지고 이로 인해 골절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증가한다. 반대로 가족이나 친구와 적극적으로 관계를 갖고 바깥 외출을 하는 사람은 집안에서 골절 같은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나도 천식을 앓긴 하지만 대부분 건강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밤 9시에 잠자리에 들어 새벽 5시에 기상하고 주말에는 아이와 축구를 하거나 이따금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있다. 노쇠 예방 및 노화 방지 습관을 갖기 위해 몸 전체의 근육량을 늘리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도 잊지 않는다. 비록 천식을 갖고 있지만 관리를 잘하면 노후를 맞이한 때에 돌봄 필요가 되는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믿으며 이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인생 100세 시대에 맞춰 건강 수명을 늘리는, 즉 질병을 갖고 있더라도 돌봄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생활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부터라도 몸이 노쇠해지는 것을 늦추는 방법을 찾아 적극 실행해보자. 100세. 장수의 비결은 생활 습관이 전부다. 장수 지역 주민들이 반드시 지키는 9가지 습관. 블루존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 블루존이란 건강 장수의 주민이 많은 지역을 가리킨다. 벨기에의 인구학자 미셸 플랑과 이탈리아인 의사 잔니 페스가 장수하는 사람이 많은 이탈리아의 바르바자 지방을 청색 마커로 표시를 했던 것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 밖에 블루존에 해당하는 지역은 그리스의 이카리아 섬,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반도, 미국의 로마닌다, 그리고 일본의 오키나와다. 이들 장수 지역을 조사한 미국의 연구자인 댄 뷰트너와 그의 연구팀은 장수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9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일상생활에서 규칙적으로 자주 몸을 움직인다. 삶에서 보람을 느끼고 매일 아침 일어나야 하는 자신만의 목적이 있다. 휴식 시간이나 티타임 등 스트레스를 줄이는 자신만의 생활 습관이 있다. 식사 시 약간 배부른 느낌이 들면 곧바로 섭취를 중단한다. 식단은 채소 중심으로 구성한다. 적정량의 술을 즐긴다. 건강한 습관을 격려하는 사회적인 그룹이나 모임에 참여한다. 종교단체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며 서로 돕는다. 가족 간의 정이 깊다.
사실 지금의 오키나와를 블루존이라고 부르기는 힘들어 보인다. 1970년대에는 일정 인구당 100세 이상의 비율이 전국에서 1위였지만 현재는 시네마현이 1위, 고치현이 2위로 뽑혔고 오키나와는 순위가 19위까지 내려갔다. 왜 이렇게 된 걸까? 1970년까지는 확실히 장수 문화가 있었다. 식사는 배가 어느 정도 차면 멈췄고 아침, 점심, 저녁마다 저당분, 저지방의 건강한 식사를 했다. 백미가 아니라 감자류가 주식이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저칼로리가 됐고 주변이 바다로 둘러싸여서 생선을 즐겨 먹었다. 무엇보다도 오키나와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유이마루라는 문화가 있어 가족끼리의 끈끈한 정이 특히 강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미국형 문화가 단박에 유입되면서 패스트푸드, 유제품 등 고지방, 고당분 음식으로 식사 습관이 확연히 변했다. 이제는 세계적인 블루존, 장수왕국이란 명예에서 제외된 오키나와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다. 매일매일의 생활 습관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건강과 수명을 결정한다는 사실 말이다. 인생 100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인생의 반환점이 50세라고 생각들 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직장 생활을 마무리할 그 시기에 앞으로 남은 50년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 거냐고 묻는다면 참 난감해야 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어찌어찌해서 잘 버티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막연한 기대만으로 긴 노후를 맞이하기엔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나름 조금씩 준비를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